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한 것은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이 저를 죽자고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너무 덩치가 컸기 때문이었어요. 황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상이며 굵은 뼈대, 그리고 키 역시도 너무 커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심지어 그 사람과 다닐 때면 꼭 제가 납치라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주변에서 말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고백을 거절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저는 호리호리하고 피부가 하얀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작은 동물들을 보면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를 좋아했고 마음은 여리고 눈물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참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손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하겠다.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 달콤한 말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반전은 그 말을 정말로 지켰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의심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더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 손에 쓰레기 봉지 하나 들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걸 말이죠. 진짜 피곤하진 않아? 당신 집안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당신도 일하는데 왜?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절대로 안 했대.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꼭 집안일 다 돕고 아내를 떠받들면서 살라고. 어머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김장하지 않아? 아, 근데? 근데라니.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김치만 달랑 받아왔잖아. 이번에는 날짜 미리 알아보고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지. 우리 엄마가 당신은 그냥 두라고 했어. 김장은 힘 좋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우리 사촌 형들이랑 나랑 하면 금방이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늘 이런 소리를 달고 있는 남자라서 초반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일단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11번이었던 제사를 합동제사로 바꾼 뒤에 절에 맡겼습니다. 자기 핏줄도 아닌 며느리가 그 제사를 이어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추석, 설과 같은 명절에도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부를 굳이 얼굴 봐야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가면 제가 부엌 근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넌 그렇게 딱 있어? 어머님, 그냥 살짝 돕기만 할게요. 넌 거기서 딱 쉬고 있어. 에이, 저도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돕고 싶고. 날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쉬면서 잠을 자든가 아니면 TV라도 봐라. 어머님, 저 진짜 가시방석이라고요. 저도 돕게 좀 해주세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난 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널 협조하게 만드는 거라고. 내 꿈인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부엌도 좁은데 그이보다는 제가 들어가는 게 좋죠. 쓸데없이 덩치만 크지. 아니지. 그만큼 밥을 엄청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오지 말고 너희끼리 쉬면 되잖니.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해. 정말 거짓말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고 남자들도 여자를 돕는 게 당연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의 남편은 그 누구도 부엌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들은 남자가 부엌 일 하면 고추가 떨어진다면서 난리를 떨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떨어질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에게 늘 부엌 일을 시키셨죠.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피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장만이 많으니 자기도 힘들어서 슬쩍 빼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떨까? 그래? 그럴까? 그럼 어머님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우리 엄마?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래, 응? 그래도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 제주도. 그야 그렇지만 엄마가 거기서도 나만 일 시킬 텐데. 내가 몰래 도울게. 어때? 이런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남편 욕인데 저는 사실 자랑으로만 들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남편의 할머니가 생전에 중학생이었던 남편을 잠깐 맡아 키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한국 할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손자가 뚱뚱한 건 보지 못하고 말랐다, 반쪽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늘 밥을 엄청 주시는 거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중학생인 남편 역시 할머니 눈에는 너무 여린 손자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다신 맡기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쟤를 맡아 키우다간 노후에 굶어 죽겠다. 차라리 소를 3마리 키우지. 하고 말이죠. 이처럼 할머니까지 두 손 두 발 들게 할 정도로 남편은 대식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살면서도 식비는 5인 가족 못지않을 정도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대식가인 건 맞지만 음식 맛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오직 양으로만 승부해도 충분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편했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타고나길 몸이 약해서 결혼 이후로 2번이나 유산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2번째 유산은 꽤 아이가 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제 자궁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의사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따뜻하고 착한 남편, 좋은 시어머니까지 제 곁에 있었지만 결국 제가 문제였다면서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당해도 순전히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아가, 난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라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다. 왜? 꼭 그런 부모가 있어. 그 본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한테 그 길 가라고 재촉하는 부모 말이야.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에서 불행했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길을 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야. 그야 자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심지어 가족들과도 한 집에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는데 남과 산다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난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아이는 둘만으로도 충분해.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가 중심이 될 테고 서로를 위하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으로도 좋겠지만 둘만 살면 뭐가 어때? 둘만 살았을 때 좋은 게 분명 존재하는데.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할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손자가 생기면 바로 할머니가 되는데 아유, 난 절대 싫다. 그리고 아가, 여기서 죄는 없다. 죄인이라니. 그런 말하면 날 나쁜 며느리를 가진 시어머니, 내 아들은 나쁜 사람의 남편으로 만드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 여보. 난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 응? 당신 아이들 좋아하잖아. 왜 거짓말해? 애들을 미워하는 게 이상하지. 다만 보는 거랑 키우는 거랑은 달라. 내가 꿈꾸는 결혼은 우리 둘이 늙어서 흰머리하고 손잡고 공원 산책 다니고 아침에 내가 차린 밥상 당신이 기쁘게 먹어주는 거, 그것뿐이야. 그 꿈에 아이가 없는 건 확실하고. 그래, 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자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차피 보내야 할 존재야. 그걸 잡고 틀어쥐고 있으면 자식도 바르게 자라지 못해. 하지만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데려가서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밥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잘 키웠어. 그러니 평생 네 속을 썩이지 않을 거고 아마 평생 잘할 거다. 아가, 넌 내 꿈이야.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을 네가 대신 이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울지 마라. 결국 저는 그날 눈밑이 짓무를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저를 안아주고 달래줬죠.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도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곳에 사는 게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는 하셨지만 단 하나, 병원에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반년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집을 좀 넓혀서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엄마는 싫다고 할걸? 우리 엄마 꿈 중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 이런 꿈은 없을 거야. 시집살이 엄청 했거든.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야. 내 꿈은? 당신 꿈? 응. 난 이런 좋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꿈이 됐어. 그러니까 난 어머님 무조건 모실 거야. 당신이 싫다고 해도 이번엔 절대로 양보 못해. 자기야, 엄마는 당신보다 날 더 싫어하셔. 뭐 정확히 감정이라기보단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고 엄마는 날 데려간 당신한테 고마운 부분이 절반은 내 먹는 양 때문일걸? 이렇게 먹으면 결혼 못한다고 그랬거든. 남편이 속없이 웃으면서 자신의 통통한 배를 만졌습니다. 장난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 진짜 모시고 살고 싶어. 나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싶어. 마음이야, 나도 고맙지. 어떤 아들이 자기 부모한테 잘하려는 사람을 마다하겠어.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이 좀 좁기도 하고 어머니가 불편하실 것 같아. 시골은 집이 넓은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일 다시 시작하려고. 아이 가지려고 할 때 그만뒀던 일, 그거 제대로 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리고 시어머니 설득도 동시에 할 거고. 두고 봐.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다시 복직을 했고 일이 끝나고 부업도 했습니다. 제가 무리를 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남편 역시도 잔업을 늘렸고
세 그릇 먹는 거 두 그릇으로 줄이는 노력까지 해보였죠. 물론 식사량을 줄인 건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를 최대한 많이 도와줬어요. 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오로지 혼자 했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게 해준 게 가장 큰 부분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나면 시골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설득했고요. 우리 집 살림 거덜내려고 저 황소를 끌고 또 왔어? 아유 아가, 이거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도대체 왜 자꾸 저 녀석을 데리고 와? 엄마 황소라니. 돼지라고 하려던 걸 아들이라서 봐준 거다. 이 황소는 풀만 먹지. 너는 고기도 먹잖아. 그니까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응? 내가 텃밭 음식 다 먹는 게 싫으면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삼고초려도 아니고 이게 주말마다 무슨 짓이냐고. 저 사람 생각보다 고집 있어. 절대로 엄마 포기 안 할 거야. 그니까 엄마가 한번 숙여주고 못 이기는 척 오면 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보실게요. 마당도 있는 그런 집이요. 거기서 텃밭 이거 하시면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네? 얘들이 정말. 아니 아가, 난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면서. 그럼 저희가 내려올까요? 여기 근처에서 집 지어서 살면 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통증을 호소했죠. 보세요 어머님, 또 아프신 거죠? 그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왕이면 아들 내외도 가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얘가 정말? 그냥 저희랑 살아요. 그게 제 꿈이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우리 엄마도 질투할 정도로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걸 어째요. 그냥 살아요. 네? 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명절이고 집안 행사고 부르지 않아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적은 만큼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골로 내려가서 함께 지냈어요. 온통 설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밭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린 겁니다. 남편 때문에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집을 알아봤고 대출까지 받아서 단독주택에 자리를 잡아 결국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게 고맙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변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딱 1년을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허락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실제로 함께 있을 때 웃음은 늘 끊어지지 않았죠. 가지는 몇 개 사왔어? 20개. 뭐? 이것도 아들이라고. 누가 가지를 마트에서 너 먹을 만큼 사오라고 했어? 가지 모종 있잖아 모종. 이 가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걸 20개를? 우리가 전문 농사꾼이야? 텃밭에 가지 모종만 20개라니? 많이 쓰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샀지. 가지는 엄청 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역도 크게 잡아야 하고. 보통 가정에서는 2개, 3개만 해도 충분히 먹는데 20개? 아주 돈을 펑펑 써라 펑펑.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그럼 됐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때렸고 저희는 각종 모종을 여기저기 심으면서 주말을 보냈죠. 다행인 건 그렇게 많은 가지를 심고 수확을 했지만 남편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펑펑 나는 가지를 어떻게 다 먹은 건지 저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가지가 물리는지 먹질 않더라고요. 매일 최소 20개씩은 나오는 가지를 먹다 보면 그럴만했다 이해할 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대식가였지만 음식의 맛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비빔밥이라고 주면 잘 먹을 것 같다고 놀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밥을 먹다 말고 싱크대에 버리고 숟가락을 식탁에 탁 놓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안 그러기로 했잖아. 대화하기로 했고. 우리 요즘에 너무 자주 싸워.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내가 그간 많이 봐줬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결혼한 게 몇 년인데 밥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배려라는 게 있긴 해? 당신은 늘 당신 편한 것만 생각하지? 반찬을 신경 못 쓰긴 했지만 어제랑 가짓수도 다르고 그리고 대출금에 생활비에 우리 살림 빠듯한 거 알잖아. 그래도 고기도 있고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충분? 그니까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 왜 당신이 판단을 해? 내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반성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일 안 하냐? 나도 바빠. 집에 들어오면 밥맛이 뚝 떨어져.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저건 당신이 만든 거잖아. 어쨌든 매번 내가 도우니까 실력이 이따위로 형편없는 거 아니냐고. 일부러 트집 잡는 거지. 나더러 갑자기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라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 그리고 그간 당신이 해준 게 많으니까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못한다 이거야? 다른 남자들은 요리할 줄도 몰라.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노력하라는 거야. 기다려? 내 나이가 내년이면 반백살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여보. 나 나갈 테니까 다음에는 똑바로 해. 알았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남편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게 서러운 게 내가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수긍했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위해서 해줬던 걸 떠올리면서 참았습니다. 부업을 그만두고 요리 학원까지 몰래 다니면서 연습을 했고 실제로 맛도 나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요리가 늘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에게 동조를 했다는 거였어요. 늘 제 편이 돼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지 않았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아무리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네? 청소는 다 했는데요. 했다고? 이게 어디 봐서 한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괜히 트집 잡는다고 돌려 말하는 거니? 내가 평소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말을 그렇게 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내가 요즘에 왜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너 집안일 하는 걸 보면 내 속이 뒤집혀. 아들도 참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니?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말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묵묵히 해냈죠. 그때는 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외출해서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절망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포기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제게 이혼을 하자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나 이제 당신 사랑하지 않아. 여보, 그런 말은 나랑 상의를 해야지. 나랑 했다. 나랑 상의하면 안 되니?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머님. 어쨌든 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라.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난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버틸 줄 몰랐어. 저는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어머니도 아셔. 사랑?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말이야? 어느 정도 눈치채길 바랬는데 계속 버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야. 내가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그야 난 당신을 믿고. 그게 싫다고. 맹목적인 사랑 지겨워. 나도 뭔가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좋고 더는 내 인생을 이런 곳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놀라서 눈물을 흘렸죠. 미안.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제 폭행까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 여보, 난 싫어, 이혼. 이혼 안 할 거야. 진짜 지독하구나.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도 날 포기 안 한다는 거야? 정말 그런 거냐고? 하지만 나는... 아니,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을 딱 뿌리치셨습니다. 나도 찬성한 일이다. 그러니 너도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참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일 아니니? 뭐 때문에 이런 남자를 잡고 살아 미련하게. 싫어요. 저는 어머님도 이 사람도 좋아요. 아직 제가 좋다고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한다고 들었어요. 저 절대로 이혼 안 할 겁니다. 절대로요.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죠. 그냥 며칠간은 계속 눈물만 흘렀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을까? 아니면 약을 털어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저를 다시 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됐죠. 사실 나한테도 손자가 생길 것 같다. 그게 무슨...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말이지. 아가,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니. 우리 아들 놔주면 좋겠다. 그간 결혼 생활이 너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수는 없을까? 어머님,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걸 괜찮다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우리 아들도 나도 너무나 바랬던 게 자식 그리고 손자다. 나도 사람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할머니는 돼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 좀 살려다오. 아들 집에 안 들어온 게 벌써 한 달이야. 네가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집, 재산 다 줄 테니 제발 나가다오. 응? 어머님! 날 원망해라. 그리고 그 원망하는 힘으로 살아. 우린 잘 살 거야. 우리 아들도 새 가족 만들어서 그렇게 살 거니까 너도 그래라.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야.
너도 알잖니? 싫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네? 내 손주, 미래에 태어날 손주한테 우리 아들의 성을 물려주고 싶다. 너도 그 아이가 애비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니? 그리고 넌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포기해라.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놔줄 줄도 알아야 해. 결국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쯤 미쳐 있었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였어요. 이혼을 하고도 남편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깨우는 소리라고 착각하며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저희 가족들,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죽을까봐 제 주변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순번이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집에는 꼭 누군가가 방문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고 또 하루는 제 나쁜 부분에 대해서 떠올렸죠. 그러다가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검사까지도 받아야 했고요. 그렇게 처방받은 약들을 먹고 하루를 연장하듯 살았습니다. 차라리 잘해주지 말지. 차라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그들이 미워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늘 계시던 텃밭도 남편이 늘 서 있던 부엌도 몇 년이 흘렀어도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환영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많이 달린 가지를 보면서 남편을 타박했고 남편은 제게 커피를 타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 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제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가족들은 집을 팔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너 정말 이럴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엄마, 난 괜찮아. 우리 집으로 들어와. 거기서 좀 지내. 이 집 팔지 않겠다고 끼고 있을 거면 임대라도 주고 나와서 살아.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엄마, 나 그 사람 진짜 보고 싶어.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엄마는 제 등을 울면서 때렸고 저 역시도 울었죠.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그 사람들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만 이래? 왜?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보통 이렇게 이혼하면 원망이라도 해야지. 왜 너 스스로만 갉아먹고 사냐고, 어? 나도 몰라. 근데 엄마, 얼마 전에 집 앞에서 시어머니 본 것 같아. 너 또 약 안 먹었어? 꿈인가? 근데 너무 생생해서. 병원과 상담실, 그리고 집을 오가면서 천천히 저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7년이 넘게 걸렸어요. 친구들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마치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저를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저희 엄마가 그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챙겨 먹듯 잘 삼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이혼하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60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보면 저희 남편이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사람 좋은 웃음도, 통통한 체격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까지도 꼭 닮아 있었죠. 주변에서는 이런 그 사람을 응원했고 저는 등 떠밀리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간 이유는 남편을 처음 만날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보다 결혼을 한 이후가 좋았고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첫눈에 끌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인연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결혼을 원하더군요. 그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오래 기다렸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할게요. 손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그렇게 모실게요. 그리고 쓰레기 봉지 줄 일도 없을 거고요. 요리도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바라는 결혼은 그거거든요. 하지만 전 나이도 있고. 저는 나이가 젊나요? 전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팔짱 끼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느리지만 천천히 서로 걸음 맞춰 가면서요. 그게 제가 꿈꾸는 결혼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말과 비슷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기분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헤어진 전 남편을 보고 그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비교를 한다는 게 이 상대에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추억들도 경험들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재혼은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넌 아냐? 엄마도 참 그냥 밥 같이 먹고 살림만 합치는 거지. 우리 집으로 오면 되는 거고.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와. 근데 그 사람 가족이 없다고 했지? 편변한 직장도 없고.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결혼식 이야기는 해봤는데 사업 준비가 급한지 일단 몇 달 후에 가자고 그러더라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그래? 그래. 요즘 남자 여자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니? 누가 준비하면 어때? 그치? 그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다른 조건은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씩 이뤄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의 결혼 준비는 정말로 별거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었기에 그간 모은 돈으로 리모델링부터 했어요. 그리고 새로 가구를 짜넣을 약속을 잡았고 가전제품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 끝낼 요량이었죠. 그래서 얼마간은 집을 비웠다가 현장 상황을 보려고 잠깐 집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설치를 부탁하려고 미리 사둔 조명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여길 왜? 저는 말을 하면서도 전 남편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낡은 신발과 얼룩진 옷, 그리고 몰라보게 빠진 살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았다면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날 버린 게 당신인데 잊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왜? 돈이라도 떨어졌니? 지금 꼴 보니까 대충 알겠다. 왜? 나한테 준 집이 이제 생각나니? 아까워서 죽겠어? 그래서 뭐라도 달라고 찾아온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 결혼하지 마, 어? 저는 귀를 의심했죠. 내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게... 내 뒷조사라도 했어?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가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무슨 수로? 여기 이 집 근처를 자주 가셨으니까 집에 공사하는 소리 듣고 주민들한테 물었나 봐.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셨대. 정말로 뒷조사 같은 거 절대 안 했어. 개인정보인데 그걸 우리가 할 리 없잖아.
그래, 믿을게. 근데 왜 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보. 아이는 잘 커? 애초에 유부남이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이것도 불륜이야. 전부인 찾아오고 하는 거 당신 와이프는 알아? 그런 거 없어. 이혼이라도 했니? 아니라고. 그런 거 애초에 없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화난 것도 알고 나 죽을 죄 지은 것도 알아. 근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날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 남자 당신한테 좋은 의도로 접근한 거 아니야.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를 알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 알게 됐어. 그 사람 아파. 남편은 그 사람이 신장투석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친하게 지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버리지 않을 걸 아니까 접근한 거라고 말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접근? 우리 엄마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 나도 그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기 전에? 아니, 이혼한 후에. 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이혼한 후에 뭐라고 말했길래 나한테 접근을 해? 남편은 잠깐 침묵했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좋은 말이지.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 날 구박하고 버렸으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니? 지금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가 내가 말아마 하고는 나타나 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주책을 떨었어. 내가 네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때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야기뿐이라서 그랬어. 그런데 그 녀석이 너한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신장기증 받으려는 생각이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병원 치료를 돕게 할 목적인 게 확실해.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만 껌뻑이다가 물었죠. 그런데 그 병원에는 왜 같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자 둘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내가 아파서 라고 말하더군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말은 계속 엇나갔고 결국에는 둘 다 서로 눈치만 살피기 급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암? 무슨 암? 간암. 술도 먹지도 않는데 간암? 폐암도 담배 안 펴도 생긴다는데 간암이라고 다를까. 엄마는 병간호를 해줬어. 그리고 지금도 병원은 오가고 있지만 완치 판정 받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언제? 언제 암에 걸렸는데? 그러자 둘이 시선을 교환하는 걸 보고 저는 빠르게 다시 말했죠. 동시에 말해봐. 하나, 둘, 셋. 3년. 5년. 둘은 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진실을 듣게 됐어요. 애초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아이도 있었다는 건 모두 거짓이었죠. 남편이 암에 걸렸을 당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저를 보내주기로 했던 거고요. 왜요? 왜 둘이서 그런 결정을 해요? 저는 악을 쓰면서 소리쳤죠. 내가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 나한테 평생 못되게 한 그 인간 병수발을 내가 했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들도 잘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놈이 자기 자식한테까지 이런 몹쓸 병을 주고 간 거야. 우린 결정해야 했고 그게 널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어쩌면 그래요? 저한테는 두 사람이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더 싫었다. 나도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아들도 그런데 남겨진 넌 어떻게 사니?
아마 평생 치료하겠다고 모은 돈 다 쓰고 우리 떠나고 홀로 남겨진 너를 죽어서도 볼 면목이 없어 그랬다. 그 뒤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결국 저는 쓰러졌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느낌은 그랬어요. 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한 번에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깨어나자마자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그렇게 울었죠.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릴 생각은 없었어. 그 남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 그래. 너도 참 사람 보는 눈도 없다. 황소 같은 놈이랑 살아봤으면 느씬하고 멋진 사람을 만났어야지. 골라도 돼지 같은 놈을 고르니? 당신이랑 어머님 아들이랑 그 사람이 닮았으니까요. 나한테 당신이 했던 말, 나한테 했던 청혼 똑같이 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제 말을 듣자 남편이 울먹거리더군요. 바보야.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아직도... 나 바보야. 원래 바보였어. 죽어도 같이 죽었어야지. 나한테 그런 짓 하고 혼자 아프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어머님도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우린 다 잊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네 앞에 나타날 생각 없었어. 네가 이 결혼만 멈춘다면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정말로 주호도 그런 생각 없어. 다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꼬였기에 그걸 풀기 위해 온 거였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실을 떠나려는 듯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제 혈관에 박혀있던 바늘을 빼고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몇 번을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더니 이내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죠. 왜 울어? 울지 마라. 그때 우리가 널 버린 것처럼 너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아는데 어떻게 버려요? 어떡해요? 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몇 번이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잡고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울면서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끌어안아 줬죠. 하지만 쉽게 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치가 된 상태도 아니고 이전에 수술을 했지만 전이로 인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이 저를 쫓아다닌 것처럼 말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해주겠다. 식사도 모두 내가 하겠다. 손에 쓰레기가 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며 청혼을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살면 되잖아. 이겨내면. 그러면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 미안하지 않게 버텨.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데 밥을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어딨어? 죽을 세 그릇을 다 비우는 사람이 안 살겠냐고. 그니까 나랑 결혼해.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은 용서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다시 만나는 걸 반대했죠. 그래도 어차피 제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제가 한평생을 같이 살고 싶다는데 반대를 오래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저를 받아줬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성공했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저,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식구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아팠고 걱정됐고 슬펐지만 함께이기에 웃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바로 작년 12월에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올해 3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저희 시어머니를 위한 글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남편도 심지어 저희 친정 엄마도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영원히 남겨 추억하고 싶었죠. 아마도 제 글재주로는 다 담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몇 번을 죽어도 어머님처럼 멋진 시어머니를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그게 시어머니가 될 줄은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